왜 하필 한국인가? 그 작은 한국의 역사가 우크라이나 학계에서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나? 이곳은 우크라이나의 한명문 대학교 연구 주제를 발표하는 학생에게 한 교수가 한국 역사를 무시하며 소리치고 있는데요. 이 교수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책상을 내리치며 학생을 쏘아보는 눈빛은 마치 레이저를 쏘듯 무시무시합니다. 강의실 안은 한순간에 고요해졌고 모든 학생들이 숨을 죽이고 둘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교수님의 얼굴은 붉어졌고 숨소리마저 거칠어 보였어요.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두 사람이 강의실에서 대치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레나 코발렌코라고 합니다. 저는 리비우 국립대학교의 역사학부의 조교수로 있습니다. 혹시 리비우라는 곳을 들어보셨나요? 리비우는 우크라이나 서부에 위치한 아름다운 도시예요. 제 고향인 이 도시는 언덕과 구릉으로 둘러싸인 지형 덕분에 중세부터 교통의 요충지로 발전해왔어요. 리비우는 다양한 역사적 배경을 가진 곳으로 폴란드, 오스트리아, 헝가리, 러시아 제국의 영향을 받아왔죠. 이 때문에 도시 곳곳에는 중세부터 이어져 온 고풍스러운 건축물들이 자리하고 있어요. 리비우의 구시가지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답니다. 문화적으로도 리비우는 우크라이나의 중심지 중 하나예요. 예술, 음악, 문학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종교적으로도 그리스 가톨릭, 로마 가톨릭, 유대교, 정교회가 공존하는 도시죠. 서유럽과 가까운 지리적 위치 덕분에 리비우는 유럽의 문화적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리비우에서 자라며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이 도시에 풍부한 문화와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리비우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이제 그 아름다움은 전쟁의 어두운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어요. 우크라이나 서부에 위치한 이 도시는 오래된 역사와 문화적 중심지로 평소라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구시가지와 고풍스러운 건축물들로 관광객들로 붐볐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전쟁의 여파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죠. 러시아의 침공 이후 리비우는 동부와 남부에서 밀려든 수많은 난민들을 수용하는 도시가 되었어요. 고향을 떠난 사람들, 가족을 잃은 이들, 그리고 미래를 알 수 없는 불안에 떠는 이들이 리비우로 몰려들었어요. 저는 리비우 국립대학교 역사학부의 학생으로 이 도시에서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독립운동을 비교 연구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전쟁이 시작되면서 내 연구는 단순한 학문적 관심을 넘어 나와 이 도시, 그리고 이 나라가 겪고 있는 현실과 깊이 연결되었어요. 리비우는 폴란드 국경과 가까운 위치에 있어 서방에서 오는 군사 및 인도적 지원의 주요 관문이 되었고 그로 인해 몇 차례 러시아군의 공격 목표가 되기도 했어요. 도시의 한복판에서 사이렌이 울릴 때마다 우리는 언제든지 평온이 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게 되었죠. 리비우는 전쟁의 상처 속에서도 저항과 연대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시민들은 서로를 돕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아들여 전쟁의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이 도시에서 자라난 나는 리비우의 복잡한 역사와 현재 상황을 깊이 이해하며 전쟁 속에서도 우리의 정체성과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저는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독립운동을 비교하는 연구를 계속해 나갔어요. 저의 연구는 과거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지만 그 이야기는 현재 우리가 직면한 현실과도 밀접하게 맞닿아 있었어요. 두 나라 모두 외세의 침략에 맞서 싸워왔고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문화유산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이어져 왔어요. 지금의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로 외세의 침략에 저항하며 우리만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고 있었죠. 제가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옆집에서 저를 돌봐주셨던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분은 한국에서 어렸을 때 오셨다고 했어요. 부모님께서 안 계실 때는 항상 할머니께서 저를 돌봐주셨어요. 할머니는 한국을 너무나 그리워하셨어요. 죽기 전에 꼭 고향에 가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분의 고향은 멀리 함경북도 경성이었는데 할머니는 그곳에서의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며 넓은 들판과 푸른 산, 그리고 명절에 따뜻한 기억을 자주 이야기해 주셨죠. 특히 설날과 추석에 온 가족이 모여 송편을 빚고 윷놀이를 하던 이야기를 들을 때면
마치 내가 그 자리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곤 했어요. 할머니는 단군 신화와 같은 한국의 전통 신화도 자주 이야기하셨어요. 단군 왕검이 나라를 세운 전설을 들으면서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그들의 역사와 뿌리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게 되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통해 한국 민족의 자부심과 정체성을 이해하게 되었죠. 또한 할머니는 일제강점기 동안 독립을 위해 싸운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셨어요. 유관순, 안중근, 김구 같은 분들의 용기와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한국인들이 어떻게 외세의 압박 속에서도 결코 굴복하지 않았는지를 배울 수 있었어요. 할머니는 전통 설화와 민속 이야기에도 큰 애정을 가지고 계셨어요. 흥부와 놀부, 심청정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한국의 전통 가치관과 가족의 중요성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이런 이야기는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을 자주 읊어주셨어요. 이 시를 들을 때마다 한국인의 정서와 슬픔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할머니는 이 시가 고향을 떠난 사람들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할머니가 들려주신 이런 이야기들은 내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동경을 심어주었어요. 할머니의 기억과 이야기를 통해 나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또한 할머니는 한복을 줄여서 저한테 맞는 옷을 만들어주기도 하셨어요. 색동 저고리라고 하면서 저한테 만들어주셨는데 지금도 그 옷을 가지고 있어요. 할머니가 그릴 올 때 가끔 펼쳐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라난 환경 속에서 저는 한국에 대한 동경이 생겼고 꼭 할머니의 고향인 한국에 가서 한국을 알아보고 싶었어요. 할머니 덕분에 한글도 알게 되고 한국어도 서툴지만 조금씩 대화도 가능하게 되었죠. 대학을 다니면서 역사학부라 더욱 한국에 대한 역사를 알아보고 싶었어요.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역사적 배경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결국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역사적 연결고리를 연구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어요. 할머니의 이야기가 내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고 그 이야기들이 나를 이끄는 힘이 되었어요. 한국의 역사를 직접 보기 위해 한국을 방문할 계기가 생겼어요. 이번 논문의 주제 과거와 현재를 잇는 민족의 유산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독립운동과 문화유산 보존의 역사적 고찰로 한국의 한 세미나에 참석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세미나 준비를 위해 논문을 쓰던 생각을 하면 아직도 눈물이 나요. 너무나 힘들게 준비를 하게 돼서 그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이 논문을 준비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았어요. 바로 리비우 국립대학교 역사학부의 서유럽사 및 러시아사 전공 교수로 학부 내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권위자인 드미트로 교수님이 계셨어요. 드미트로 교수님은 서유럽사와 러시아사 연구에 깊이 뿌리내린 보수적인 교수님이에요. 교수님은 서유럽과 러시아의 역사가 우크라이나 역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믿고 있으며 이러한 전통적인 연구 주제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역사적 정체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요. 그의 연구 방향은 대부분의 우크라이나 학자들이 따르는 주류 역사 연구와 일치하며 이는 우크라이나의 학문적 발전과 직결된다고 생각하는 아주 보수적인 분이시죠.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독립운동 비교 연구는 드미트로 교수님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비주류적이고 우크라이나의 역사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낮은 주제라고 하며 비판을 했습니다. 교수님은 한국이라는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와 우크라이나의 독립운동을 비교하는 것이 우크라이나 학계에 큰 기여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교수님이 학문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기는 서유럽사와 러시아사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그의 입장에서는 한국에 대한 연구 같은 것은 학문적 가치가 낮다고 판단해서 저에게 더 연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죠. 처음에는 그저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 같기만 했었는데 어느새 제 연구자료며 내 연구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강의실에서 그는 내 연구 주제를 거론하며 학생들 앞에서 그것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강조했어요. 왜 하필 한국인가? 그 작은 나라의 역사가 우크라이나 학계에서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교수님의 날카로운 질문은 강의실을 얼어붙게 했어요. 다른 학생들은 숨을 죽이고 나와 교수님의 대화를 지켜봤고 나는 그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교수님은 내 연구를 단순히 학문적 호기심에 기댄 무모한 시도로 치부했어요. 그는 내가 연구할 주제로 한국이 아닌
서유럽 역사나 러시아사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어요. 그 순간 나는 강한 분노와 좌절감을 느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열정을 쏟아붓고 있는 연구가 학계의 권위자로부터 이런 식으로 폄하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나는 굴복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할머니와의 약속, 그리고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역사적 연결고리를 밝혀내고자 하는 나의 열망은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이었죠. 정말 지치고 힘들어서 주제를 바꿔볼까도 많이 생각해봤지만 그러면 더욱 교수님한테 굴복하는 것 같았죠. 도저히 이대로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그분의 편견과 선입견을 깨뜨리고 싶었어요. 꼭 내가 가야 할 것 같은 집념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드미트로 교수님과 함께 학과 내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안드리 교수님은 내 연구를 방해하기 위해 교묘한 전략을 펼쳤어요. 그는 학술심사위원회에서 내 논문을 거부하고 내가 신청한 연구 자금을 차단하려고 모든 방법을 동원했어요. 연구 자금을 얻는 일은 내게 필수적이었어요. 중요한 자료를 구입하거나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자금이 필요했거든요. 그러나 안드리 교수님은 내가 이 자금을 얻지 못하도록 조직적으로 방해했어요. 가장 큰 좌절감은 그가 내 연구에 필요한 자료 접근을 어렵게 만들었을 때 찾아왔어요. 내가 찾던 중요한 자료들이 도서관에서 사라지거나 누군가에 의해 중요한 부분이 훼손된 채 발견되었어요. 자료들이 훼손된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큰 충격을 받았고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내 연구를 방해하려는 음모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안드리 교수님은 나를 직접적으로 공격하기보다 나의 연구 환경을 점점 더 악화시키는 방식으로 나를 압박했어요. 그는 내 연구가 학문적으로 가치 없다고 판단하며 내가 이 길을 계속 가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를 강조했어요. 교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나를 점점 더 고립시켰고 나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과 싸워야 했어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타라스 교수님은 내 연구가 학문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믿으며 나를 끝까지 지지해 주셨어요. 그는 내가 한국과 관련된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도움을 주었고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어요. 교수님은 언제나 나를 믿어주셨고 내가 흔들릴 때마다 따뜻한 조언과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한국의 이승환 교수님은 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주며 학문적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이승환 교수님은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역사적 연결고리를 밝히려는 내 연구가 한국 학계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확신하셨어요. 그의 지원은 내 연구의 방향을 더욱 명확하게 잡아주었고 나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어요. 이들의 도움과 지지가 없었다면 나는 아마도 이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믿음과 지원 덕분에 나는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연구를 이어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러나 갈등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중요한 학술대회에서 내 연구를 발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드미트로 교수님은 심사위원회에 강하게 압력을 넣어 내 발표를 취소하도록 만들었어요. 이 사건은 나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나는 더 이상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을지 깊은 의문을 가지게 되었어요. 학술대회에서의 발표는 내 연구를 학계에 알리고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는데 그 기회가 무산되자 나는 절망감에 빠졌어요.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연구에 몰두한 끝에 나는 마침내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독립운동에서 중요한 연결고리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오세창과 보우단 한코의 문화유산 보호 활동을 비교 연구하면서 두 인물이 각자의 나라에서 민족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명확히 밝힐 수 있었어요. 이 연구는 단순히 두 나라의 역사를 비교하는 것을 넘어서 독립운동 속에서 문화유산 보존의 중요성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죠. 특히 나는 오세창이 일제강점기 동안 서화를 비롯한 한국의 중요한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모습과 보우단 한코가 우크라이나의 예술과 문화를 보호하고 박물관을 설립한 노력이 얼마나 유사한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했어요. 두 인물 모두 외세의 압박 속에서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헌신했고 그 결과로 그들의 활동이 오늘날까지도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남아있음을 증명해냈어요. 내 연구 논문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를 분석하는 것을 넘어서
현재와 미래의 중요한 교훈을 줄 수 있는 주제를 다루고 있었어요. 나는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독립운동을 비교하면서 두 나라가 외세의 지배와 침략 속에서 어떻게 민족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싸웠는지를 탐구하고 있었죠. 이 과정에서 내가 발견한 것은 과거의 역사가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전쟁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는 사실이었어요. 한국과 우크라이나는 모두 강대국들 사이에 위치한 작은 나라로 오랫동안 외세의 압박을 받아왔어요. 한국은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으며 그 과정에서 수많은 문화유산이 파괴되거나 일본으로 반출되었어요. 그러나 오세창 같은 인물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서화와 고문서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들은 이러한 유산이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크라이나 역시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과 나중에는 소련의 지배를 받으며 우크라이나의 문화와 정체성은 끊임없이 억압되었어요. 보흐단 한코 같은 인물들은 우크라이나의 예술과 문화를 보호하기 위해 박물관을 설립하고 유산을 보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들은 이러한 유산이 민족의 자긍심을 유지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죠. 이 두 나라의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싸우며 우리의 민족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다시 한번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 서 있어요. 러시아는 단순히 영토를 침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화와 정체성을 위협하고 있어요. 전쟁 초기부터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의 역사적 기념물과 문화유산을 파괴하거나 약탈하려고 했어요. 이러한 행동은 우리의 과거를 지우고 우리의 정체성을 훼손하려는 시도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은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기도 해요. 우리는 과거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 현재의 위협에 대응하고 미래에도 우리의 문화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해요. 나의 연구는 이러한 과정을 이해하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특히 현재 전쟁이 끝난 후에도 우리의 문화유산과 역사적 자산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미래 세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해요. 한국은 일제강점기 이후 오세창과 같은 인물들이 지켜낸 유산들을 통해 민족의 자긍심을 회복하고 오늘날의 강력한 문화적 정체성을 구축할 수 있었어요.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로 전쟁이 끝난 후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해요. 따라서 내 논문은 과거의 사례를 통해 현재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리고 미래에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는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는 민족의 정체성과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해요. 이 논문을 통해 과거의 역사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위한 중요한 가르침을 제공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내 연구는 예상보다 더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처음에는 내가 학과 내에서 외면받고 비판받던 연구였지만 내가 밝혀낸 내용이 학계에서 서서히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깊이 있는 역사적 통찰을 제공하는 중요한 연구라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드미트로 교수님과 안드리 교수님의 태도 변화였어요. 그들은 처음에는 내 연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비판하던 사람들이었지만 논문이 발표되고 난 후 그들의 시선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특히 드미트로 교수님은 처음에는 내 연구가 학문적으로 가치가 없다고 단언하셨지만 내가 밝혀낸 결과를 접하고 나서 그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로 인해 한국 이승환 교수님의 초청으로 한국에 가게 됐어요. 제가 지금까지 노력해왔던 결실이 맺어졌다고 생각했죠. 할머니의 고향 한국에 가서 변화된 한국을 많이 보고 느껴서 할머니한테 말해주고 싶어요. 한국에 가면 어디부터 가볼까요? 할머니가 곁에 계시는 것 같아요. 할머니의 고향엔 비록 가볼 순 없겠지만 그래도 그리던 고국인이 많은 경험을 하고 싶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면 다음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